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예고된 선물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FOMC에서는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비둘기 파적인 발언을 해왔고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해와 비교를 했을 때 3.8% 오른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와는 좀 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드리워지면서 물가 둔화 속도가 좀 느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여기에 유가가 90달러 선을 넘어선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선물에 조금 더 반응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코스닥 시장이 더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 주인공이 되는 종목은 바로 코스피 시장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22개월 만에 2위 자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감에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보도국 박세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소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이사회를 열었었는데 그때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정회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회의를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네, 맞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이사회에서 안건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이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기업결합 절차 고비를 넘긴 건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에 포함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을 가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EU 집행위가 그동안 제기해온 유럽 화물 노선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완화하면서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시정조치안의 내용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통한 유럽 노선 경쟁 제한 우려 완화였던 만큼 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 문제를 조속히 결론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애초 이사진 내에서는 이 사회이사 가운데 대한항공 측의 법률자문 역할을 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윤창번 고문의 의결권이 유효한지를 두고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이사회 직전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전무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이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내외부의 비판도 의식해서 뒤늦은 결정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EU 집행위 제출 시한이 지난달 31일까지였는데요. EU 측으로부터 일부 일정 지연을 양해받으면서 더 이상 제출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가 의결됐기 때문에 EU 집행위의 시정조치안을 조속히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의 황제주로 불렸던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주의 시가총액이 10월 한 달 동안 쪼그라들었습니다.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네. 2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포스코그룹 계열 상장사 6곳의 시가총액은 지난 9월 말 약 95조 원에서 지난달 31일 기준 약 70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HN 등 에코프로 3사의 시가총액도 같은 기간 약 49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줄었는데요. 10월 한 달 동안 두 그룹의 시가총액 감소분 총합이 약 37조 원에 달합니다. 두 그룹은 지난 9월에도 시가총액 약 29조 원이 감소하는 등 이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고점을 기록했던 두 그룹의 주가가 쪼그라든 이유 알아봐야겠네요. 네,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이 2차 전지 관련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에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 생산 목표를 하향 발표하면서 이들과 합작사 형태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사들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테슬라는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30일 200달러 아래선으로 내려갔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공급업체인 파나소닉은 배터리 감산 계획을 발표했고요. 전기차용 반도체 생산 기업인 온세미컨덕터는 4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배터리 업황 관련 악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은 시총 상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들 주가가 내릴 때마다 전체 지수도 내려앉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게 된다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공고를 냈죠. 네, 이 넷플릭스는 오늘 넷플릭스 계정의 이용 대상은 회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즉 한 가구의 구성원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 회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요. 계정 공유 이용자가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기존 프로필 정보를 새 계정으로 이전하려면 프리미엄 계정은 월 17,000원, 스탠다드 계정은 월 13,500원을 각각 내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가입 때 동의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서 이 IP 주소와 디바이스 아이디, 또 계정 활동 등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용자가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사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살지 않는 외부 이용자나 외부 디바이스가 넷플릭스 계정에 접근할 경우에는 이 안내 메시지가 표시될 예정입니다. 이 넷플릭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 이렇게 방침을 바꾼 이유가 뭔가요? 네, 한국에 앞서서 넷플릭스가 이미 진출했던 대부분의 국가, 북미와 남미,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이미 새 계정 공유 정책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일본과 인도,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 회원 기능을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나마 한국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넷플릭스가 아직 국내에서 추가 회원을 몇 명까지 허용할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먼저 도입한 국외 사례를 볼 때 프리미엄 계정은 최대 2개, 스탠다드 계정은 1개로 유료 추가 회원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전 세계 2억 4,700만 구독 가구 중에서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근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도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숨은 수입원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공유 제한 정책 도입으로 지난 2분기 당초 전망치의 2배가 넘는 590만 구독자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가결 소식부터 넷플릭스의 방침 변경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박수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오늘 불을 뿜어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간밤 FOMC에서도 금리가 예정대로 동결됐고요. 미 국채 금리도 하락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반도체가 연료가 되어주면서 시장의 불을 활활 지펴주는 모습인데요. AMD가 내년 AI 반도체 판매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10% 가까운 상승 보였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국내 관련주에도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일부 업종이 파란불 켜내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 켜낸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700개가량 되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모두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종목은요. SK하이닉스인데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오늘 시총 2위 탈환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2334선에서 시작해 장중 한때 2334
2,350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5% 넘는 오름세 보여주면서 2,338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1,340원까지 내려오면서 매수세가 돌아온 모습입니다. 무려 9거래일 만에 매수세로의 전환인데요. 현재 외국인은 810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3,050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오늘 3,949억 원 팔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전 업종이 빨간불 켜고 있는 초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1,400개가량 되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흐름이 좋은데요. 하지만 펄어비스만이 오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신작 붉은 사막의 출시일이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단기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오늘 2%가량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753선에서 시작해 가파른 상승 곡선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4% 넘는 오름세로 770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2거래일 연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IT 종합, IT 하드웨어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2,5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기관 역시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1,475억 원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4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지능형 로봇 AI 관련주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섹터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AI 테마가 장중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오늘 강한 탄력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먼저 뷰노입니다. 오늘 신정지 예방에 사용되는 솔루션인 딥카스 매출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FDA 인허가에 따라 파이프라인이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24%까지 오름세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일부 줄이면서 1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루닛은 미국 면역항암학회에서 암치료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중 25%까지 오름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6%대 빨간불 켜주면서 15만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JLK입니다. 뇌졸중 솔루션이 비급여 수가를 부여받으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8% 넘게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가 많진 않은데요. 그중에서 생명보험 관련주가 오늘 짙은 파란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생명보험 관련주는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를 운용해서 수익 창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간밤 FOMC가 금리 동결을 하면서 그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생명이 6%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미래에셋생명도 오늘 4% 넘는 파란불 켜내면서 5,03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디램 시장 점유율 1위 등극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SK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사상 최초로 앞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와 HBM 관련주 모두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상승률 자체도 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반도체주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가총액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SK하이닉스가 장중에 2위 자리를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이후에 처음으로 22개월 만에 2위 자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업황 자체를 살펴봤을 때도 반도체 업황에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게 업황 차이 때문에 온도차가 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성장성은 분명히 있지만 일단은 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서 시장에선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네.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2차 전지 쪽의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뭐 큰 자금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다 긍정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살펴보니까요. 2차 전지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11%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에코프로 역시도 6%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반도체주로 다시 또 이야기를 넘어와서 SK하이닉스의 기세가 앞서서 뉴스를 봤듯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 1위 등극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분석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앞지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접근을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매력적일까요, 본부장님?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도체 쪽만 놓고 접근을 하자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파생과 연동되어 있는 매매를 진행할 때 네. 프로그램 매매를 진행할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반도체 쪽만 놓고 보자면 SK하이닉스 쪽이 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SK하이닉스가 디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40%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0%대 수준이었는데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앞자리가 3자로 같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부터죠. 2분기부터 네. 같아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디램 쪽에 대한 매출과 낸드의 매출을 같이 합산해서 적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 파악은 어렵지만 3분기 실적 기준으로도 SK하이닉스가 매출이 더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이 디램 쪽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의 메리트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램 쪽에 있어서 SK하이닉스의 매력도가 더 부각되고 주가적인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도 조금 더 이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 전반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2차 전지주와 사실 반도체주 모두 성장성은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반도체주의 무게가 실리는 이유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낙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을 찍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반도체 호황을 주도할 주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요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를 들어보자면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디램이죠. 디램 같은 경우도 이제 현물 가격이 2자릿수로 반등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반등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가격대가 좀 올라오면서 매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낸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래도 더 나빠지긴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램 범용 제품에 대해서 현물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 지난달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것이긴 하지만 이 정도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디램 쪽에서 손익분기점이 그러니까 마진 자체가 많이 남지 않는 네. 거의 제로 마진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격은 더 올라올 겁니다. 더 올라오는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매출이 찍히는 내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더 1년, 2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선행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약했죠. 한 달, 두 달 동안 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많이 밀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좋긴 하겠지만 주가의 상승 여력은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네.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황 자체가 반등한 요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업황은 반등을 하겠지만 주가의 상승폭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이번 주말을 통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HBM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죠. 일본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인데 사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 시장에 조금 늦게 뛰어든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본 업체와 협력을 했을 때 시너지는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쪽에서 시설 투자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뒤처졌기 때문에 좀 빠르게 따라잡기 위한 부분인데 그 행보들의 일부로 이제 네. 일본 쪽에 진출이 아니라 일본 쪽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해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비에 대한 수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굉장히 많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점유율로 보자면 50%와 4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D램이라는 이 전체 매출단에서 HBM이 차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여기서 좀 빠르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캐파를 늘려나가게 된다면 좀 따라잡을 수도 있다. 따라잡기가 쉽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쪽이 가장 큰 고객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HBM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HBM에 대한 시장 전체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도 납품을 시도하고 납품이 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024년도에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일본에 방문을 해서 뭔가 사업의 확장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래도 앞으로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된다면 SK하이닉스의 격차를 어느 정도 시일 내에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많이 배워보고서 들어보고서 전문가들한테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가 나중 세대, 그러니까 네. 5세대, 6세대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유리해지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이제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이런 잠재력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런 행보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장에는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어쨌든 2위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뭐 DRAM에 대한 DDR5 생산 확대라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뭐 HBM 쪽에서는 좀 뒤질 수도 있겠지만 전체 매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 전반을 좀 살펴봤고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만큼 탑픽 종목은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탑픽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은 테크윙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우리가 후공정 업체들의 네. 관심이 굉장히 컸었죠. 아무래도 전공정 업종에서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미세화의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공정 기업들보다는 후공정 기업들에서 잘해야지만 HBM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테크윈 같은 경우도 HBM 쪽으로 엮일 수 있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이나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 지금 전공정 업체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원익 IPS라든지 그동안 상대적으로 후공정 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전공정 업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공정 업체로서도 이제 전공정 업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후공정 업체로서 이 테크윈이라는 기업이 메리트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전공정도 좋고 후공정도 좋을 건데 테크윈 같은 경우는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되긴 해요. 근데 전공정을 매매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공정도 이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테크윈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타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들쑥날쑥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비메모리 쪽에도 진출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의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테크윙이 지금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테스트 핸들러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HBM 쪽에 관련돼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HBM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테크윙은 별로 안 올랐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이 테크윙 같은 경우는 후공정 업체로 엮여서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윙이란 기업은 그동안 많이 못 올라온 반도체 장비주로서도 메리트가 있지만 앞으로 이제 HBM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거나 실제로 SK나 삼성에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또 매출이 한 번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테크윙 짚어주셨고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현재 9,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7월 17일 날 9,230원대 전 고점인데 이 자리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윈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 탑픽 종목으로 짚어주셨고 목표 주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8,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연말 랠리일지 혹은 추가 조정일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수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이 정점을 지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우리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뉴욕 시장을 살펴봐도요. 3개월 연속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긴 기간 동안 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박사님? 네, 사실은 지난 3월부터 시장 금리가 계속 올랐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채 10년물로 표현되는 좀 장기 국채 이자율, 네. 시장의 조금 표준 금리죠. 얘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대비 3.3%에서 지금 4.7%, 8%까지 왔으니까 한 160bp 오르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조금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워낙 AI 주도의 미국장이 강했기 때문에 이게 좀 묻혀 있었는데 여름을 지나면서 하반기로 들어오니까 주가는 조금 약간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실적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금리는 그 사이에 2번 올랐습니다. 미국 금리가 5월 달에 한 번 인상됐고 지난 7월에 한 번 더 인상됐죠.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계속됐고 시장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강세로 가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은행들이 조금 대출을 줄이고 있거든요. 네. 미국에도. 그 얘기는 비단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약간 경색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뭔가 돈이 쉽게 국경을 넘나들고 아주 신흥국이나 또 아시아 시장, 여러 나라 시장으로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그 활동성이 하반기 들어서 많이 줄었다. 네.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외국인들이 팔았더라. 순매도를 조금 취했더라. 이게 이제 최근까지의 스토리고 우리나라 특히 코스피가 미국장에 비해서 조금 더 부진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고점에 있는 것이 좀 장기화되면서 역시나 전반적인 경제 심리 자체가 좀 얼어붙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사실 예상이었습니다. 동결은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건네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금리 기조는 또 어떻게 나타날 걸로 보이고 있나요? 네, 어제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응했는데요. 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튼 갈 길이 멀다. 네. 똑같은 레파토리죠. 맨날 이제 갈 길이 멀다. 2%의 목표에는 아직은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QT는 계속 하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약간 매파적인 그러한 발언이었는데 조금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냐. 네.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데 고용시장이 아직도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타이트한데 실업률도 낮고 이런데 물가는 좀 잡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미국장에서. 그래서 좀 시장이 바라고 있는 그 대답을 파월 의장이 정확하게 아직 좀 더 올릴지 안 올릴지 또 금리 언제 내릴지 그거는 잘 몰라. 이건 조금 그런 거는 좀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이제 뉘앙스였는데 금리가 어쨌든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 고용은 좋은데 이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주식시장에. 거기에 대한 이렇게 시장이 원하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7월 달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5.50%로 25bp 올렸던 게 이제 마지막 7월이었거든요, 지난.
7월 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 말대로 금리 인하 시점은 조금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물가가 조금 더 진정되기를 아마 파월 의장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은 아마도 내년 여름을 지난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는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어제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에 좀 맞게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12월을 이제 또 바라봐야 할 텐데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그래도 30%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월에 금리에 따라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경기가 1년 내에 좀 침체될 가능성이 한 49% 정도로 점쳐지고 있고요. 연착륙될 가능성이 42% 정도인데 그렇다면 미국의 12월 금리 기조에 따라서 미국 경제 시나리오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또 마켓도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좀 민감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 한 2분기 정도가 내년 4개분기 정도 분기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분기가 되지 않을까. 내년 2분기가요. 네. 4월에서 6월까지가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사실은 물밑에서 은행들이 상당히 대출을 축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채 신용등급의 다운그레이드가 계속 이뤄지면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높은 금리가 지금 연준의 그동안 금리를 올렸던 효과가 국채금리를 통해서 네. 그리고 금융시장의 경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은행의 대출 축소를 통해서 조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줄 거다라는 겁니다. 지난 3Q의 미국 GDP도 4.9%를 찍었는데 대부분이 소비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소비가 둔화될 건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데 지난 3분기 GDP, 미국 GDP 발표에서도 물가를 고려한 실질 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 0.1이 찍혔거든요. 계속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올 4분기부터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의미 있게 조금 둔화되고 내년 1분기에는 조금 더 둔화되고 내년 2분기에는 조금 저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로 보면 지난 3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 4.9%가 피크지 않을까, 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경제 성장률 피크는 지났고 이제 연말쯤이 되면 그래도 의미 있게 조금 내려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하지만 내년도에 조금 경기 침체 모양이 그렇게 고약하고 거칠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미국 경제는 너무 좋던 것에서 조금 덜 좋은 쪽으로 약간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는 과정이지 지금 정상적인 수준에서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가 조금 위축되지만 조금 과거의 경기 침체기보다는 상당히 짧고 또 가볍고 그리고 약간 한 분기 성장률 한 0.5에서 한 1.0% 정도 찍는 정도로 조금 애교 있는 저성장. 네. 그 정도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애교 있는 저성장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또 시장의 시선은요, 박사님. 국채 금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죠. 5%를 살짝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7%대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였던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국채 공급량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 회계년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10월이면 이제 새 회계년도로 미국이 넘어갔는데 9월까지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거의 한 15% 이상 국채 발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조금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4분기 미국의 재무부에서는 국채 발행량을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과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마침 이제 어제 미국 재무부의 4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 나왔는데 네. 7,740억 정도 달러죠. 달러 정도로 3분기가 1조 100억 달러였거든요. 네. 상당히 의미 있게 좀 줄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또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재정의 나선형 악순환이라고 하거든요.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또 국채를 더 찍어야 되고요. 네.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국채 10년물은 조금 발행 물량도 줄이고 나머지 이제 뭐 좀 더 긴 15년채라든지 20년채를 늘린다든지 또 그것보다는 조금 짧은 7년채라든지 5년채를 늘리면서 지금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의 금리 상승 압박을 조금 완화시키는 동시에 전체 국채 발행 물량도 3분기에 비해서는 한 3천억 달러 가까이 주는 규모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채권 시장에서도 조금 뭐 금리가 떨어지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마도 4분기에는 미국 재무부가 조금 조심스럽게 조금 국채 발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이제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조금 주춤합니다. 그렇다면 고금리 장기화 우려도 커진 상황 속에서 이 상방이 제한된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기업 실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네. S&P 500의 시가총액 30%를 거의 매그니피선트 7개의 빅테크 종목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전체 EPS 어닝의 거의 한 20%를 이 7개 기업, 8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미국 주가, 나스닥은 말할 것도 없이 S&P 500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 이들 기업들의 3분기 실적과 4분기 가이던스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달려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조금 전체적인 엔비디아가 워낙 그 이익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제외하고 보더라도 조금 뭐 지금 올해 4분기,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이들 빅테크, 메가 그 테크 종목들의 기업 실적은 좀 선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큰 폭의 증가는 아닙니다. 4분기까지는. 하지만 예상을 조금 비트하는 그러한 안정된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문제는 내년도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대충 컨센서스가 조금 한 5%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9%, 10%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정도의 컨센서스가 만약에 계속 좀 매칭된다면, 네. 인라인하게 나온다면, 주가는 뭐 금리만 내려간다면 양호한 기업 실적, 뭐 양호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조금 선방하는 기업이익에 이제 그 금리의 하락, 네. 이 두 가지 호재가 만난다면 연말 랠리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시장의 예상치에 맞게 나온다면 주가들도 반응을 할 것인데 그 전에 이제 금리 환경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는 뭐 지수도 오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하반기 기대감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이 좀 바닥을 찍었다는 시그널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주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원인 저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전 세계 제조업 경기가 지금 약합니다. 네. 글로벌 PMI가 기준선인 50 이하에 있고요. 앞서 미국 경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은 서비스업 중심의 소비 경기가 지금 경기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와 미국 밖의 여러 나라들의 경기와는 지금 온도차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반도체 경기는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수요도 있지만 아무래도 폭넓은 하드웨어, 전자제품, 테크 기기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제조업단에서의 경기가 아직 기준선 이하다. 아직은 뭐 잠잠하다.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조금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감산 효과로 일단은 브레이크는 걸린 상태. 더 이상 디램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 상태. 그러니까 감산으로 브레이크는 걸었지만 본격적인 수요가 살아나면서 반도체 가격이 좀 슈팅하는 위쪽으로 움직이는 그 장면이 나와야 반도체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걸 기다리는 기간이다. 좀 준비하는 기간이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지저업에서 반도체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긴 호흡으로는 뭐 지금 제조업 경기가 내년 한 2분기 정도가 미국 경제가 만약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분기별 저점 성장률이 찍히는 분기라고 한다면 주가는 통상 뭐 한 3개월 정도 앞서가니까 내년 1분기가 넉넉하게 봐도 6개월 이내에 반도체 주가는 좀 저점을 찍고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긴 호흡을 해서는 내년 3월 정도까지, 내년 1분기까지 저점 공략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호흡으로 바라봐도 좋겠고 그렇다면 저희 연말에는 좀 랠리를 할 수도 있을지 궁금하고요. 거기를 또 주도할 섹터는 어디일까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떨어지고 조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기업 실적이 선방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미국 빅테크들이 아마 4분기 연말 랠리가 있다면 그 랠리를 끌고 가는 주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빅테크들이 끌고 가면 지수가 올라가고 글로벌 증시가 조금 온기가 돌 텐데 그러면 역시 성장주 계열의 주식들이 조금 제일 유리해 보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성장주들이 덜어 보이기 때문에 성장주이면서 PR이 낮아진 성장주, 낙폭 과다 성장주, 또 재무구조가 우량한 성장주, 약간 대형주 쪽에서 좀 성장주의 순환매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리 기조는 봐야겠지만 성장주 위주로 접근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는 매력도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 내에서는 HBM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테크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가 안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연말 랠리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이렇게 연말 랠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주에 예의주시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